당연히 하락하는 부동산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락하는 부동산. 예, 예. 네. 근데 이제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4월. 근데 진짜 빠쇼님 이거 이후에 책을 어떤 걸 내실지 아이디어 벌써도 있으세요? 그럼요. 벌써 한 10권 준비해 놨습니다. 아, 농담이 정말요? 진짜로. 왜냐면 이게요. 어떻게 이게 총론이에요, 화석처럼- 총론. 아, 총론. 총론이었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원래 4부작으로 썼던 거였었어요. 6년 전에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가 총론이었었고, 강론으로 서울 부동산의 미래 썼었고요. 그리고 지방 얘기를 두 권으로 나눴었잖아요. 서울이 아니어도 그렇고 서울이다. 지금도 사회 아파트는 있다. 그래서 이게 패키지인데 그것들을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큰 뭉뚱그리 설명드렸더니, 그러니까 집 17개 관역 지자체가 있는데 그것을 책 두 권으로 풀었잖아요. 특히 서울은 한 권으로 풀었는데 지방 16개 지자체를 한 권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수박 겉핥기 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깊숙하게 끝까지 팔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다음 책은 인천 부동산의 미래입니다. 한 광역시별로 다 풀 예정이고요. 예, 인천 부동산의 미래 다음에 서울 부동산의 미래. 지자체별로 해주세요. 예, 지자체. 그래, 경기 부동산의 미래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경기도는 양이 많아갖고 두 권 나와야 될 것 같고. 대구도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예. 그래서 대구, 부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또 도지역은 좀 양이 적으면은 좀 확보해갖고. 네. 그래서 한 지금 이거 나오고 17개 광역시자체가 있는데 몇 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건 이상으로 쓰려고 해요. 앞으로 그것만 쓰려고 합니다. 네. 끝판왕. 그냥 입지분석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냥 하나씩 일단- 사서 보면 일단- 지역 분석 끝나는. 총론이고 총론이고 강론이고. 예. 그렇구나. 그 책은 그 책이고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은 네. 당장 눈앞에 펼쳐질 부동산의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 출범하는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크게 보면 세금이 한 종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양도세 문제 이 얘기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정권 차원에서는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면제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었다가 뭐 여기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양도세를 면제를 좀 해준다, 중과를 일시적 면제를 하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당연히 하락하는 부동산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락하는 부동산. 예, 예. 네. 근데 이제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4월 달부터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현 정부한테. 근데 현 네. 정부가 안 된다고 받았죠. 응수를 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럼 5월 10일 날 취임한 다음에 5월 11일 날 시행령을 바꿔서 시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5월 11일 날부터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배제, 그러니까 일반 과세로 하는 것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6월 1일이 지방세, 그러니까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에 대한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10일부터 6월 1일이면 2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집을 팔고 등기까지 쳐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좀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종부세까지 고려한 분들이 급하게 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네. 싸게 팔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싸게 팔 것 같으면 벌써 팔았지. 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을 한 1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5월 달에 하락을 하기보다는,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내년 종부세 전에, 보통 이제 6월 1일이 기준이라고 하면은 1월 달, 2월 달에 많이 팔거든요. 그때 아마 조금 시장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실행이 안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네, 없을까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 매물이 없는 거 확인했고, 이분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향후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없어요. 예년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들을 억지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 주택들이 갖고 있는 지금 얼마나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매물이라도 좀 끄집어내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양도세 중과를 이제 풀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 매물을 받을까요? 무주택자들 분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네. 1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좀 상급 입지로 가실 분들. 왜냐하면은 이 매물들은 아마 물량이 몰리게 되면 금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세금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럼 금매 같은 경우는 평소 때 노리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금매라는 걸 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용으로도 많이 살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다수는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가 많을 것 같고,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조금 공부하신 분들, 이 책을 보거나 뭐 제 콘텐츠를 많이 보셔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겠죠. 예, 그렇게 아마 두 파트들이 많이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걸까요? 일단 간을 본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꾸준히 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려하신 대로 다 주택자들이 이렇게 더 사가지고 시세를 다시 점핑을 시키지 않을까, 그게 우려를 하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를 안 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을 많이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내더라도 양도 차익세를 많이 안 거두니까 투자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극히 일부 현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고, 수급 가지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렇게 예전처럼 공급이 없어서 올라가는 일들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급을 늘리면서 완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공급이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인 거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제 사전 분양이라는 것들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내 집 마련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 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좀 그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될 거고, 왜냐면은 다 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임차를 줘야 되는데 임차 세대가 많지 않으면 또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쪽으로도 많이 정책들을 유도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저희가 일부 마지막에 그 LTV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 LTV 규제를 푼다는 거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거니까 그 얘기는 결국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같고 네. 근데 또 반대로 방금 얘기한 그 양도세 완화는 중과 배제를 일시적으로 해주는 거는 시장의 매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그거는 결국 공급이 좀 많아진다는 얘기는 가격의 하락 압력을 또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이제 좀 서로 섞이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현명한 판단일까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이제. 들면 뭐 무주택자나 뭐 1주택자나 뭐 다주택자나 다들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빠시형님은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도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 분들이 가장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 위주로 좀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제가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니 반포주공 일단지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린 것 뿐이고, 일반 무주택자 분들이나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심이 있긴 하겠지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무주택자 분들은요 그냥 집을 사시는 게 맞아요. 시세 상승과 하락과 상관없이 그냥 사시면 될 것 같고, 이왕 사시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매수하는 것은 임차랑 달라서 임차 같은 경우는 현재 입지 조건만 보시면 되지만 매수는 미래 가치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것 중에 내 경제력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살 수 있는 것들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 중에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 될 것들 사시게 되면은 좀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실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대출 없이 집을 사는 이거 안 돼요. 대출을 풀로 다 받아서 솔직히 연끌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끌을 하는 거 하는 게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연끌을 못 하고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끌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인데, 그런 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키바잉 팩터 7가지를 조합하셔갖고 제일 좋은 조합으로 제일 좋은 상품을 사시기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주택자분들은 제가 아까 갈아타기 말씀드렸잖아요. 1주택자분들은 이미 주택을 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더 좋아질 것인지 기본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아마 무주택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선택하는 능력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그분들은 좀 이제 어떻게 하기를 추천드리냐면은, 투자자들은 정말 빠르거든요. 아마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샀을 때 이미 좀 늦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자들은 이미 스쳐 지나갔을 때 사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투자자 마인드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을 때 확실히 움직일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뭐냐면요, 빠질 때 사요. 왜 100% 이게 복귀돼서 올라갈 게 뻔히 보이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끔 가다가 금매가 나와요. 특히 2019년도 상반기 때는 막 3억 떨어진 가격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3억이 떨어지면요 일주일 안에 거래가 돼요.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입주민들이 사요. 입주민들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바로 사요. 금매인 거 알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절대 없는 가격인 거 아니까. 그때 2019년도 상반기 때 양도세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줬었어요. 10년 보유하신 분들한테. 그때 네. 금매가 몇 개 나왔거든요. 털고 두 개 있는 분들 하나 털려고. 예. 그때 그 단지 입주민들이 사요. 누가 사주냐면은 본인은 주체가 되면 안 되니까 자녀들 보고 사라고 추천도 해주고 사주기도 하고 증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1주택자 분들은요 금매가 나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사셔야 돼요. 미래 가치를 공부해 놓으신 다음에.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을 다 볼 필요 없어요. 이게 1주택자분들은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사 갈 집은 미리 대충 계획은 하고 계시는 그렇죠. 내가 분들이잖아요. 가고 싶은 데 있잖아요. 네. 보통 이사는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가 있는데 무조건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입지의 업그레이드, 상품의 업그레이드. 구축이면 새 아파트로 가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새 아파트가 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입지도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조금 되도록 좋은 데로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실 분들은 유지하라고 말씀드려요.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유지 및 상급 이동을 하는 것들을 1주택자들이 최종 목표로 하셔가지고요. 기회가 있으면요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왜냐면은 주저 하다가 결국은 놓쳐요. 네. 후회하시고. 그 예. 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주시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반드시 업그레이드해서 가라. 그런데 상황은 세금들을 내고 하다 보면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업그레이드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요. 다 주택자들이 세금이 문제가 생기고요. 네. 1주택자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세금 많이 안 내세요. 그래요? 종부세도 많이 안 내세요. 예, 그래서 강남권이라 하더라도 정말 비싼 것들만 1,000만 원대 나오는 것들이고 대부분 몇백만 원에서 끝나거든요. 네. 세금을 내신다 하더라도 부담은 안 되실 것 같아요. 강남권도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은 비강남권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있는 집 팔아서 바로 이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돈을 버실 거고 저축도 하셨을 거고 주식 투자도 하셨을 테니까, 그리고 대출 좀 더 받으면 되는 것들이고 다 이용하셔갖고 일단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노력하신다고 하면은 1주택자 분들까지는
정부에서도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크게 부담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뭐 9호까지는 또 앞으로는 또 비과세 구간이 또 증가하겠지만 비과세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유튜버들을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주택에서 2주택을 해라, 투자를 해야 부자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세금이 어떻든 간에 공부해서 대라 그런 식으로 많이 내몰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정말 이렇게 그 절대 원칙은 아니고요. 네. 2주택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꼭 2주택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주택을 하라. 네. 투자를 하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아파트 투자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 집을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들이고 구체적으로 다른 투자 좀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그 전까지는 아파트 다주택 투자가 제일 쉬웠거든요. 갭 투자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다 올랐어요. 지난 5년 동안은 갭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 보신 분들은 없어요. 뭐 세금 다 내고 나면 손해인데요. 손해일 리가 없잖아요. 세금을 이익이 난 것 때 내는 것들이 75% 그러니까 정확히 82.5%를 낸다 하더라도 17.8% 남잖아요. 당연한 거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82.5% 낸다 하더라도 수익이 되니까 그래도 내 돈 잃는 것 같이 너무 속상하잖아. 투자를 하라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보통 이제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전세금을 회수하는데 받은 돈은 생각 안 하고 내줄 돈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팔고 나는데 떨어지는 돈이 없는 거야.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거든요. 이게 갭투자 하시는 분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이지 손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얘기는 종잣돈을 키우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지금 또 중과를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규제지역이잖아요.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 다 규제지역은 또 아니에요. 다 해서 114개만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한 100개 정도는 또 비규제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투자했을 때는 중과는 안 되니까 사고 팔았다 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고 당연히 여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요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이밍도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뭐 생수기라든지 지산이라든지 토지 상가 이런 것들은 또 중간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런 공부에서 투자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제한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그 방송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 다주택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조건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를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네.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부동산을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치. 여기 그것도 오르나요? 중요하다. 뭐 저 살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네. 빠숑님 여기 책에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네. 일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봐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은 대표를 하고 있고 팀장도 많이 했는데 제가 팀원일 때 일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지 모르고 했는데 내가 팀장이 되고 보니까 위 선배들이 날 되게 이뻐했거든요. 네. 본부장님도 저를 이뻐하고 왜 이뻐했냐 생각해 보니까 이 방법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내 스스로 일단 해봐요. 그리고 대부분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통 보고를 했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냥 해결책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더군다나 이건 내가 실무자인데 이 본부장들 같은 경우는 다 일을 모르잖아요. 갑자기 해결책을 어떻게 줘요? 그리고 또 보통 그 실무자들이 해결하는 게 대부분 맞고 실무자들이 노력했는데 정말 했는데 안 됐을 때 그때 보고 드리는 게 맞는 것들이죠. 네. 대부분 그게 일 잘하는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내가 일단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네. 부동산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적으로 뭐가 올라요? 찍어주세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요. 그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찍어줘 나는. 현대아파트 사세요. 그만. 반포지건 사세요. 나 살 거잖아. 찍어줘도 안 사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전 거고 싸는 못 거는 사는 몰라요. 전 이렇게. 유재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향동지구가 처음 분양했을 때 있었어요. 그때 이제 호반 베르디움 분양을 했는데 그 친구는 부동산 잘 모르는 친구였어. 후배였었고요. 근데 이제 새 아파트는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경쟁률이 낮은 타입으로 이제 분양 신청을 했는데 1층에 당첨이 된 거예요. 1층에. 네.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야 1층 하지 마. 안 팔려 나중에. 맞아요. 시세도 안 올라. 이렇게 어두워. 조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이제 그 친구도 내가 부동산 전문가인 거 알고 그 친구랑 잘 친하지도 않은데 네. 그 친구 용기를 내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장님 그때 부장이었으니까 제가 이런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1층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근데 남들이 1층이면 이 분양을 받으면 이게 나중에 시세도 안 오르고 잘 팔리지도 않고 이게 또 뭐 소음도 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게 맞을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쵸.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1층에 대한 선입관이 당연히 있는 것도 당연하고 진짜 이게 미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여기 평모대 갖고 오라고. 했더니 동이 맨 앞동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고 앞에가 정원이 끝내줘요. 오히려 야 이거 1층은 오히려 돈 주고도 들어가야 될 1층이고. 정원 비단. 그리고 지금 신규 분양이 인기가 많아서
이거 1층이라 하더라도 로얄층만큼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로얄층이 올라가면 그대로 따라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도 중간층보다 1층이 분양가가 더 싸지 않냐고. 근데 이게 비율이 중간 RR 로얄층 로얄동만큼은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따라 올라가니까 분양가보다는 네가 입주할 때쯤이면은 아마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더 높을 걸.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김학용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계약하겠다고. 계약했어. 아니라 다를까? 감사합니다. 예. 입주할 때쯤에 네.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1억이 더 높아. 와우. 1억을 환수했어요. 예. 근데 그 친구는 실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사하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감사 카톡이 오고 제 생일날마다 생일도 있고 쿠폰도 보내고 선물 쿠폰도. 예. 아 너무 얼마나 예쁘네요. 예쁜 거잖아요. 그분이. 예. 부동산을 모르는 애가. 근데 얘는 해보고 질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물어보고 의견들이 다르니까 저한테 한번 최종 결정하더라고 온 거죠. 네. 질문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시겠죠? 네. 일단 자기가 해봐야지. 고민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면 그때 고민을 해보는 것들인데 질문하는 것들인데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와서 그냥 뭐 찍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죠. 일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 네. 질문만 봐도 알 수 있다. 근데 그 친구는 일도 정말 잘했어요. 결혼도 잘했어. 심지어. 그 빠숑님의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황도 라이브로 해주시고 칼럼도 블로그에서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책도 계속해서 나오고 또 스마트튜브 부동산 투자연구소에서 또 강의도 계속 해주시고 이것들을 좀 잘 활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가이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네. 책이 이제 총론이라고 하셨는데 부동산 공부는 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초보, 중수, 고수 어떻게 빠숑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정말요? 예.